미국 은행들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지난 8월은 미국 은행들에게는 순환이 한 달이었습니다. 8월을 시작하자마자 미국 채권평가기관들은 은행들의 재정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바람에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다루는 월가의 주식 분석가들은 채권 분석 기관들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 레이팅즈 등과는 반대로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채권 등급 기관들의 경고와 다운그레이드 이전에 은행 주식 가격이 상승하며 예상보다 더 나은 실적 보고서가 있는 기간을 예시로 입증합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지수에 따르면 현재 지역은행 부문은 올해 2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2006년에 처음 지수가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주식은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역은행 주식은 채권 경고와 다운그레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 35% 상승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분기 은행 수익은 예상을 5% 초과하는 성과를 냈던 바 있습니다. 채권 분석가들이 지적했던 대로 높은 이자율이 은행들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전년에 비해 순이자 수익과 이자 마진이 높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대출의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 채권 등급 기관들이 지적한 몇몇 은행은 연체가 아예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은행 주식에 대한 이 논쟁은 은행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은행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이자율과 부동산에 대한 것인데요. 부동산에서도 두드러진 우려는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됩니다. 이 논쟁은 금년 초와 비교했을 때 시장이 가진 딜레마는 두 가지 가정에 의존합니다. 높은 이자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한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은 낮은 이율로 발행된 수조 달러의 채권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재무제표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에게 위험 수위를 높이게 되었으며 실패한 은행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은 이후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뱅크 턴론 펀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자산의 장부 가치, 즉 대부분 미국 국채 자산과 시장 가치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은행들의 자본 구조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높은 이자율은 은행 순이익과 장기 대출 능력을 위협한다고 채권 등급 기관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2분기의 이자 소득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고 3분기에도 이자 소득이 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소득 감소는 다른 수익 분야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적은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모어건 스탠리에 따르면 평균 지역 은행 주식은 수익 공시 이후 8%가 상승했으며 은행들은 이익 기대치를 평균 5% 초과 달성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자율이 2분기 은행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순이자 소득과 순이자 마진이 2022년 2분기보다 2분기에 더 좋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모어건 스탠리의 분석가는 대부분의 은행들, 특히 이자율 상승으로 예금 인출이 가장 취약한 지역 은행으로 여겨지던 은행들조차도 2분기에 예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크게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예금 금리에 큰 압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웰 파워고는 2분기 평균 예금 금리가 1.13%였으며 뱅 오브 어메리커에서는 1.24%에 불과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약간 악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부동산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의 징후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더스는 은행들의 현재 신용평점을 튼튼하지만 유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기관인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는 지난 8월 SP가 등급을 낮춘 은행 중 하나입니다. 벨리는 자산 부채 잔고에 500억 달러의 대출이 있으며 이 중 278억 달러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나 벨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사무실 건물 대출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며 전체 대출의 6% 미만입니다. 벨리는 사무실 대출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약 0.5%에 불과합니다. 은행은 4분기에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대출의 청산이 감소했으며 은행은 문제가 있는 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4억 6천만 달러의 대출 손실 준비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이언즈 뱅크는 20억 달러의 사무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속하지만 연체 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고 은행의 2분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머스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행들은 비관론자들이 사실상 사무실 건물에 대한 대출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호텔 및 창고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관론자들은 사무실 포트폴리오에만 문제의식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대출은 은행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다고 말합니다. 키코어프의 경우 사무실 대출이 전체 은행 자산의 0.8%에 불과합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분기에 상승했지만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프스 서드뱅크는 사무실 대출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며 거의 연체가 없다고 말하며 사무실 부문을 밀접하게 관찰하고 자사에 미칠 전체적인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대답이 나오지 않은 큰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사무실 건물 모기지의 거의 4분의 1가량이 현재 금리에서 재융자되어야 하고 현재 금리에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압박을 덜어줄 거래 물량은 거의 1%에 불과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거나 점유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단기 자금 조달을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언제나 되어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구하여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의 압박을 덜어줄까요? 미국 근로자 중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하는 비율은 20에서 25% 정도로 안정화되었으며 2021년에 47%로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팬데믹 이전 2.6%보다는 높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얀 하치어스는 8월 28일 보고서에서 온라인 채용 공고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새로운 직책의 15%로 줄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치어스는 자녀 재택근무가 2030년까지 사무실 빈집률에 3%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바닥이 가까워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은행의 문제가 몇 분기 동안 수익을 제한하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는 미국 은행의 90%가 안정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5개 은행을 강등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분석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은행 부문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3분기의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악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모두 관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이미 주식 가격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